대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주가 오르는 게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증여세나 상속세나 많이 내지.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서운한 게 뭐였을까? 분할 합병 몇 번만 하면 일반 주주들은 정말 빈털터리가 되는, 제대로 수익률을 내려면 어떤 시장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소위 얘기하는 코퍼런 거버넌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된다. 기업 지배구조라는 거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다. 투자자들도 일단 재미가 없을 것이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다. 그것도 매우 미흡하다. 너무 꼴찌를 오랫동안 했죠. 글로벌 평균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KCGI라고 언론에 하도 많이 나와서 본의 아니게 유명해졌는데요.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 펀드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강성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책을 오랫동안 써왔었는데 지난 5년 동안 사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있고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가 이제 결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여전히 글로벌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박스피라는 오명을 겨우 이제 벗어날랑 말랑하는 단계이고요. 밸류에이션 지표들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 글로벌 대비해서 매우 저평가가 심합니다. 미국 대비해서 PBR 기준으로 3.5분의 1, PER 기준으로도 거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평가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저평가가 심할까? 에 대해서 저는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 제가 생각한 부분들은 대기업들이고 중소기업들이고 할 거 없이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주가 오르는 게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상속을 앞둔 기업들의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나 많이 내지 주가 올라봐야, 대주주 입장에서 주가 오르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다. 그래서 자기 회사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소위 영화 놈놈놈 제목처럼 해서 좋은 기업, 나쁜 주식, 이상한 대주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증권사에서 대우증권 리서치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채권 신용 분석을 했었습니다. 채권 신용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기업의 부도 확률을 계산을 하는 직업입니다. 근데 부도율을 계산할 때 보통 주식 애널리스트들은 산업별로 자동차, 반도체 이런 산업별로 접근해서 전공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신용분석 애널리스트들은 그룹 단위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그룹 내에서 어떤 기업이 재무구조가 당장 안 좋아도 존재의 가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룹의 어떤 전략적인 포지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든지 아니면 승계라든지 상속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원 의지가 생기는 거죠. 또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분석을 할 때는 소위 얘기하는 통합 신용 등급이라는 걸 그룹 단위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개별 기업에 대한 중요성을 판단을 해서 또 재무구조라든지 개별 어떤 신용 지표들을 판단을 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신용 등급을. 그 과정에서 그룹을 분석할 때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가장 손쉬운 접근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봤더니 그룹의 기업 지배구조, 소위 얘기하는 코퍼런 거버넌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지배구조가 뭐냐에 대해서 여러 어려운 말들로 설명들이 가능한데요. 결국은 기업 지배구조라는 거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의사결정이라고 본 이유가 기업의 지금 현재 상태, 우리가 삼성그룹이니 현대차그룹이니 많은 그룹들이 있는데 그런 그룹들의 현재 상태는 무수히 반복되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는 의사결정들의 결정체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구조가 잘못되면, 소위 얘기하는 의사결정 구조는 블랙박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블랙박스가 잘못되면 무수히 반복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그룹이 초기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아무리 좋은 자원들이 있어도
결국은 뭐 망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 의사결정 구조가 얼마나 투명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해를 잘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특정인의 어떤 이해관계만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블티를 지속할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성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안정성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가 그걸로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2005년도부터 제가 지배구조 관련된 책을 뭐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100대 그룹 지배구조를 뭐 시작으로 해서 쓰기 시작했었고요. 어쩌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글로벌 200대 그룹까지 확장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쓴 책은 좀 일반인들도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서 좀 최대한 일반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부분들로 구체적인 내용들은 최대한 줄이고 해서 좀 짧게 썼습니다. 예, 제 책의 절대 미션은 결국은 이제 기업의 어떤 저평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은데, 뭐 PBR 0.3배도 안 되는 회사들, PER 5배도 안 되는 회사들이 정말 뭐 발에 밟힐 정도로 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이 돼야 된다. 그 기업 지배구조라는 거는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마이크로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매크로 측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투자자 보호 장치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안 되면 투자자들이 자본을 모으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어느 사회의 창의력의 용광로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잘 될 때는 그 사회가 굉장히 발전을 하죠. 베르스라고 해서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네덜란드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그 베르스 덕분에 동인도 회사가 사실 출발은 영국이었지만 네덜란드에서 또 꽃을 피워서 영국보다도 뭐 3배, 많게는 5배까지 더 많은 배를 신대륙에 띄웠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벤처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면서 네덜란드의 국부가 영국을 넘어서는 때도 1700년대에 있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증권시장은 어느 사회의 창의력이 발현될 수 있게끔 만드는 자금을 대주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증권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증권시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계속 저평가가 돼 있다 하면 투자자들도 일단 재미가 없을 것이고 자금을 조달받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왕이면 자기 기업 가치를 더 높게 쳐주는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죠. 더 싼 시장 가서 자금을 조달하면 같은 기업의 내용을 가지고도 더 적은 자본을 모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대비해서 선진국들하고 비교했을 적에 법 제도부터 그 다음에 시장의 관행, 뭐 언론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 그것도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투자 보호 장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봤더니 너무 얘기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뭐 우리가 작년에 공정경제 3법 하면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뭐 많이 했잖아요. 뭐 감사위원 분리 선임해야 된다. 뭐 이사회에 대한 내용들도 또 있었고 또 주총에 대한 내용도 뭐 전자투표를 해야 된다든지 뭐 집중투표제를 해야 되는데 뭐 다양한 얘기들 있었고 제가 이제 현상적으로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그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서운한 게 뭐였을까? 소액주주 입장에서 투자할 때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감 몰아주기 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분할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분할 합병 몇 번만 하면 일반 주주들은 정말 빈털터리가 되는 시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배경이 그 근저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하게 얘기되는 부분들이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이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너무 꼴찌를 오랫동안 했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익이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익이 쌓여 있는데 그 이익을 계속 재투자하면 문제가 없어요. 다시 또 더 커지면 또 나눠 가지면 되니까. 근데
이 배당을 하지 않은 유보된 자금이 대주주의 개인을 위해서 쓰여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일감 몰아주기로 그 이익을 다른 회사로,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진 회사, 특히 대주주 중에서 자녀들이 지분을 많이 가진 회사로 많이 빼갑니다. 빼가다 보니까 그러면 그 투자들은 최초에 동업을 한다는 개념으로 회사에 돈을 댔을 거라고요. 상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열광하면서 돈을 대줬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광시혁 사장하고 같은 동일한 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회사가 잘 되면 그 이익을 n분의 1로 똑같이 나도 나눠 가질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분율을 가진 거에 n분의 1만큼 똑같이 균등 배분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걸 예를 들어서 회사에 계속 유보를 해놨다가 다른 쪽으로 해서 빼간다. 거래 관계를 통해서 빼가기도 하고 회사를 분할하고 합병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빼가기도 하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경우가 없겠죠. 그래서 한국에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 주식 투자자들도 계속 한국 주식시장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한국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뭐 요즘 서학개미다 해서 해외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전 탓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국민연금도 지금 왜 자꾸 지수가 3천을 넘어가면 국민연금은 계속 파냐? 그들은 나름 이제 투자 비중,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판다고 얘기하지만, 국민연금은 온 국민들이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어떤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자금입니다. 그 자금이 제대로 수익률을 내려면 어떤 시장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국민연금도 결국은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유보를 하고 적절한 또 배당을 하고 할 수 있는 시장, 글로벌 평균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당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